아이고 덥다. 클로즈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8월 21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 같았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또 7% 반등을 하는가 하면 네. 반도체는 또 희비가 엇갈려서 삼성전자 빨강색,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한전기술 같은 이런 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15%가 또 오르기도 하고요. 와. 야, 이거 시장이 진짜 네. 3100선 깨지는 거 막 걱정하고 했었는데 네. 3150에서 오늘 또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외국인은 팔아요. 그러니까요. 기관은 사요. 난 몰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와, 조방원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그걸 사기에는 맞나 싶은 상황이고. 환율도 좀 1,400원 근처예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난 모르겠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 힌트를 조금 드릴 수 있는 대단한 두 분 모실 텐데요. 네. 제규어 이재규 본부장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뭐 정프로님이 소신 발언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어떤 소신 발언을 하셨는지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요. 네. 간보기 장세라고 하시네요. 간보기 장세.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떨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네. 코스닥은 망하고 있음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하락 전환했다가 그래도 양전은 했네요. 0.01%. 0.0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 오늘 시장 총평을 짧게 들어보자면? 네, 뭐 아직까지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좀 장 초반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하이닉스도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댓글에도 좀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 코스닥이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는 성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이제 후퇴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랑 원전주는 전반적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여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전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 혹시나 제 화면이 잠깐 보이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제가 코스피를 좀 띄워놨거든요. 제가 물론 기술적 분석을 자주 하진 않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규모가 작거나 시가총액이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볼 때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습니다. 오, 그래요?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야 주가가 좀 등락이 쉽게 나오니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잘해주면서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5일 이동평균선 맞고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경계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전 어제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잖아요. 반등을 잘해줬다, 다행이란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좋았었던 업종이 아니라 다른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주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 어제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오고 오늘은 윗꼬리를 맞고 떨어지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어제는
어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자체가 좀 꺾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실적 시즌도 끝났죠. 실적 시즌 끝나고 우리가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뭐 10월 달에는 뭐 에이펙도 있을 텐데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 시장 자체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명분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 저는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분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세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서 뭐 미국과 협상을 잘 진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형태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환율도 좀 빠져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는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내려와 줘야지만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9월달, 10월달 좀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없게 이렇게 제가 좀 초치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와 3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업종을 잘 선택하면 그래도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지지선이 저항선이 돼버렸다 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퀄테스트 삼성 관련해 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거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이 메인 DC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하게 메인 DC로 여러분이 오늘 광고를 좀 많이 사시면 쫙 시간 많게 끝 부분에서 해야지 나눠서.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 어디까지 추락할까 이것도 하이닉스 어디까지 추락할까? 1부, 2부 나눠서 중요한 게 두 개 나눠서 합시다. 1부, 지금 1부, 2부? 네. 저희가 몇 시간 하는데 1부, 아니, 2부를 나눕니까? 몰아서 하면은 예. 뒤에 나가시잖아. 광고 안 보고. 광고 앞이 1이고 네. 뒤가 2. 뒤가 2구. 오케이. 근데 내용이 준비된 건 맞습니까? 제가 회의를 또 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준비됐어요? 한정기수도 준비되는데? 한전 기술도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퀄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네네. reliability 테스트 통과라는 기사가 있고 reliability 테스트는 퀄 테스트 안에 있는 어떤 테스트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가도 궁금하고 3, 2를 얘기하는 건지 4를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장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제가 1% 갈 때 저는 안 쫓아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버티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어저께 좀 많이 말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아쉽게 끝나는 거 퉁치면은 대충 비슷하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네. 내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추세적으로 재규원님께서 요거 하락 추세여서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9월, 10월 달까지 가고 우리 장은 그게 끝이다. 그때까지 오를 때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지 4분기는 가시권이 더 좋다고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톤이 조금 두 분이서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 9월, 10월 가고 끝이다면 9월, 10월까지 기대할 간다.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9월, 10월 못 가면은 맥세봤자 그게 끝이다. 안 가면 그냥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4, 4분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9월, 10월 못 가면 끝이다. 근데 저는 2개월 전부터 계속 그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재규원님은 9월, 10월 안 가도 연말 가면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 이쪽 아니에요? 그쵸?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우리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미증시도 좋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미증시가 그런 밸류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 낙폭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난 어제였죠. 어제도 보셨죠.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낙폭을 키웁니다. 아무래도 신용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제가 하나 정정이나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 신용 잔고랑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잔고가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 거기선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죠. 그 군함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영역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이든 방산이든 꺾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중공업 빼고 삼성중공업은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되밀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제 투자자분들을 좀 만나보면 뭐 강연회라든지 만나보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세요.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분노는 있는데 불만은 있는데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오히려 좀 더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 우리 전효민님 땡땡땡, 권종근님께서 이것도 네. 궁금하네. 배당주는 빠지는 게 기회라서 오히려 좋습니다. 땡땡땡. 탈감님께서 미친 부동산 공화국 땡땡땡. 네. 박준용님께서 네. 젠슨왕이 얼마 전에 제드래곤 만나서 HBM4 열심히 하랬는데 뭔 퀄통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영 다이앤님이 오랜만에 땡땡땡. 네. HJB님, 카라로트님, 유저 MCA님, 네. RMBM님, 골드락님, 양말님, 무지개님, 네. 암살자님. 수님이 작년도 우리만 산타랠리 없었잖아 라고 하시면서 조금 연말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암살자님도 오셨고 치우니님도 오셨습니다. 땡땡땡 해주시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정프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기재부 장관, 그 경제부총리를 두고 네. 어차피 위에 있는 분들은 저 부동산에 몰빵돼 있기 때문에 증시 살리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나 봐요. 네. 2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끝났나요? 지금 코스피가 낙폭을 좀 더 빠졌네. 네, 더 빠졌네요. 0.37% 플러스 3,141.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해서 777 이렇게 끝났네요. 내일 오르겠네. 777인 거 보니까. 그렇지. 내일 올라요. 행운의 444면은 내일 죽는 거야? 444. 444까지 가면 이미 그 전에 죽어 있겠죠. 네. 444까지 가면 정말 네, 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네. 사변이 일어났거나. 이런. 예. 사변 오래간만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고 결국 강보합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강보합 수준에서 끝나는데 네. 상승폭은 줄었어. 근데 외국인의 그 매도 수준은 비슷해. 줄었거든요? 줄었어요. 그래요? 수급은 아예 안 보내 진짜. 아니요,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제거 똑같잖아요. 아까랑 네. 1,500억. 지금 아니라니까. 지금 800억으로 줄었다니까. 좀 줄었어. 여기 안 바뀌었네. 반이 줄었어. 지금 반에 샀네. 줄었네. 네. HTS가 없나요? 네,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랑 기본을 잘 까먹어가지고 잘 까먹어. 맞아. MTS를 활용합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사놓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있어 주식이. 많이. 주식 있어요. 오. 뭐 있어요? 모르죠. 못 열어요. 까먹었어. 누나 진짜 여자가 주식을 사놓고 까먹어버리네. 근데 종목은 정확히 아는데 심각해요. 종목 어느 섹터입니까? 건설. 건설? 저번에 괜찮을 얘기했었어. 중소형? 아니 완전 소형. 소소소형. 서희건설 아니야? 서희건설. 유성 TNS.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도 매도가 절반으로 줄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개인이 마지막 기관이 좀 던졌네요. 기관이 좀 파는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이 좀 되면서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지계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좋은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서 꺾인다라면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자문도 많이 하고 있고 일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는 시장이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불만은 있는데 시장이 꺾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내 종목만 좀 올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이라든지 원전이 꺾여버리면 사실 지수단도 약간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소외가 됐다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시면 갑자기 롯데케미칼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화학주들도 올라왔죠. 석유화학 쪽도 올라왔고 오늘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섹터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도 잠깐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이런 컨텐츠 같은 종목군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자금이 어디로 갈까? 저는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상반기 때 좋았던 업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리해서 좀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힘을 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잘 됐고 갑자기 환율이 엄청나게 빠지고 하면 네.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이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상반기 때 좋았던 종목군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 아니. 네, 질문이 있어요. 이거 두 분한테. 이 말씀에는 동의하세요, 김정우? 아니 목소리 너무 좋다. 나도 똑같은 또 똑같은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나오셨어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이상하다 뭐 맨날 바꾼다 뭐 지조가 없다 뭐 개지랄이다 뭐 이런 거. 누가 그런 사람 욕하는 사람 여기 구독자 5천 분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욕하는 사람 한 목소리가 명도 좋고 제구아가 제규 있잖아요. 생각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경청하는 거예요. 제규어 또 명차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차. 와, 영국 브랜드. 삐졌어. 네, 고맙습니다. 할 말 다 하셨죠? 다 했어. 예, 질문합니다. 네. 오늘 화학주가 가는 걸 보고 네. 그리고 현대차가 버티고 그리고 컨텐츠주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예시를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 네. 걔네들이 가는 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도주에 진짜 갈 돈이 없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도주를 지금 이미 벌써 길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돈을 안 넣어. 여기는 지금 배팅을 안 하고 싶어. 혹은 하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기간이고 그 와중에 깔짝깔짝 그냥 건드려 보고 싶은 애들이 있는 거여서 케미칼. 사실은 케미칼 지금 망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네, 망했어요. 그리고 컨텐츠도 CJ, ENM, 뭐 저기 스튜디오 이런 애들은 어차피 장기적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시장이 쉴 때 건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을 탁탁 건드리는 거 보니 시장은 좀 쉬고 싶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걔네 쪽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기보다는 다른 애들 올라갈 애들이 쉬고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보는 쉬는 장세라는 확신을 주게 하는. 그죠. 어때요? 저도 이제 앵커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만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저는 하루 종일 주식을 보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데 그런 저도 생소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주도 섹터가 분명할 때는 강세,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업종 자체가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가면 반도체가 따라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정말 개별주들의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힘을 조금씩 잃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길게 가져가 본다면,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이슈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뭐 9월 달에 뭐 FOMC도 있겠지만 9월, 10월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 시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지 화장품 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들어왔거든요. 네. 비용 의료기 같은 경우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전 소비재 쪽에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 업종 자체가 완벽하게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 업종들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이 나중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깨진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상반기처럼 강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금이 다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른 쪽에 대한 연속성 여부는 저도 사실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김정현 본부장님도 지금 장 마감 상황을 보고 의견을 주신다면? 뭐 거의 똑같습니다. 네. 너무 똑같아서 좀 다른 거 생각해 볼까 싶은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금 더 보수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 9월 5일까지 9월 5일 날에 8월 달 고용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게 분기점이에요. 8월 달 고용 데이터가 나올 5일 날 나온다. 그래서 아마도 7월, 6월 달 수치까지도 리비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결국은 FOMC 그 9월 17일 날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뚜렷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음 주 엔비디아까지, 이거 두 가지 보고 나면은 네, 모멘텀이 그것까지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 받고 한미 정상회담도 받고 세 가지가 다 좋게 반응하면은 네. 아마 최고점을 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물 올라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끝은 아닌데, 올라간 대로 4분기는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프라피틱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9월달 우리 추석하기 전에 모멘텀 세기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네. 어제 민준 씨가 시장 안 보고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열심히 경제 방송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 근데 경제 방송에서 네. 조방원 대 반바지라고 하더라고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지는 뭐야? 2차 전지. 2차 전지. 어거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라, 앞으로의 전망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바지 역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규현님한테는 이 모두가 다 좀 쉬어가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이나 완전 소외된 그런 쪽을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일단 저는 뭐 반도체, 바이오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딱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좀 답변을 뭉뚱그려서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좀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장 초반에 알테오젠이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장 후반부로 오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왔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100% 90%까지 나왔었던 게 좀 이상한 부분이고, 금리 인하는 저는 9월 달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전 그 제약바이오 쪽이 밀렸다라는 것은 시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데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그럼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좀 기다려서 밀리면 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방송에서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 쪽이 많이 빠진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그 업종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원전 쪽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면 호재에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안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 좀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환율이 좀 어떻게 뭐 돼야 이게 좀 그래도 시장에 뭐랄까요? 좀 기대할 바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거의 1,400원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열심히 지금 막고 환율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00 안 찍으려고 열심히 뽐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 금리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환율 1997원 개장해서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끝났어요. 오늘도 마감을. 근데 이제 저기 미국의 금리 내달 연준의 금리 결정에 주목을 하고 있다. 미 금리 인하는 환율의 하락 요인이다. 잭슨홀에서 금리 방향성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지표 악화로 금리 인하가 커지는 분위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은 왜 이렇게 오르나요? 김장로 본부장님. 그 일단 달러가 강세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도 그렇고 달러가 약세가 안 되는 건 상대적으로 그 유로화 같은 경우에 유럽이 약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또 약세가 좀 더 심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펀더멘털적인 경제에 대해서 취약함이 금방 극복이 안 될 거라고 보는 투자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거 여부를 일단 뭐 추경이고 뭐 했잖아요. 근데 곧 넘버가 나오는 거 언제 나오죠? 3분기 넘버니까 네. 9월 들어가서 10월 달러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미국이 달러가 금리 인하를 하면 물론 달러가 약세되는 거 맞지.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유럽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더 취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 데이터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이번 추경 예산 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추경 말고 이렇게 소비 쿠폰 준 거 또 더 준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밑에 그거 뭐 일정 부분 9월 달부터 몇 월까지 쓰면은 뭐 환급해 준다고 그러는 이유가 소비 데이터 포인트라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1%포인트 정도를 1%로 경제 성장률을 만드는 그 정도에 그친다면은 at best 그러면 아마 1370, 60으로 내려오는 속도는 아마 3분기는 안 되지 않을까. 4분기 넘어가 봐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에 그치면서 메시지를 더 할지 못 할지는 또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이따위로 나오면은 그러면 한 번 내려갔다가 그냥 또 안 내려오고 쭉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언서틴티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이거 너무 좀 날카로운데. 미리 말씀은 드릴게요. 진짜 날카롭습니다. 빌 것 같아. 비지 마세요. 방검복 일단 착용하시고. 휴지 가져와야 되겠다. 저는 달러가 강세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거든요. 근데 이제 98 수준에서 계속 요게 이제 1년 차트. 1년 차트 보면 사실은 달러는 98 수준 지금 거의 1년 내 최저치에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저치가 96 요 정도였는데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엔화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막 치솟았냐? 그렇게 보면은 1년 거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 엔화도 그냥 스테이블 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라고 보는 게 굉장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뭐 지금 1,400 또 다시 뚫으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기보단 원화만 약세가 아닌가. 그럼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거는 4월 달, 5월 달까지 계속 나왔던 그 이슈지. 뭐죠? 우리 경제 성장률 안 좋으니까 개떡이 돼가지고 우리가 약하다. 그때 해서 이미 반영이 돼 있었죠. 우리가 원화가 약세인 원화가 그쵸 약세가 생각보다 더 센 이유. 우리가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가 가장 원화가 약세였을걸요. 잠깐 이제는 강세로 갔다가 7월인가 6월인가 왔다가 더 이상 강세가 안 되고 다시 또 올라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요인은 최근 것이 아니고 이미 한 번 있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최근에 왜 원화가 다시 약세가 됐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력 있게 GDP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분기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재규현님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 좀 주신다면. 일단 지금 환율이 되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더 빠질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지면 시장에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달러 약세 쪽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지만 또 내심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원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내려와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일단 좀 시원하게 욕을 하면서 욕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환율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저는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이거는 뭐 딱히 뭐 물어볼 거는 없어가지고 뭐 뚜껑 열어보고 나서. 그렇죠. 오늘 얘기했대. 오늘 빌 게이츠 왔어요. 그래요? 네. 빌 게이츠. 연락 안 해서 몰랐어. 빌 게이츠가? 좀 소원해지셨네. 그 형님이 좀 그랬네. 한번 점심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빌 게이츠 뭐 그거는 시사점이 있어요. 와가지고 바이오, 에너지 이쪽으로 좀 협력한다 그러고 보건, 백신 이쪽으로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 원래 그렇게 많이 투자하잖아요. 왜 이렇게 백신을 좋아하세요, 그분은? 아, 그거 얘기하면은 지금 뭐 끝이 없어요? 한 시간 끝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다지. 예. 구체적으로 어디랑 뭐 손을 잡았다 기사 나면 그 관련되는 우리가 모르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님 만난다는데 요것도. 오늘 뭐 기업이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기업들이 있던데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종가 부근까지도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뭐 너무 작은 기업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대다수가 윗꼬리가 좀 달렸다. 근데 오늘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뭐 펩트론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주들이 대다수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백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빌 게이츠가 가져왔지만 사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과 추세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줄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금리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베팅 확률 정도로 우리가 좀 따져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그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한 이슈 테마성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못됐네. 똑같은 거 맞죠? 지금 중요한 산업 얘기하는데 최태원 만난다니까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는구먼 이건. 아니요 이랬어요. 최태원한테는 이혼 상담 해주러. 이혼 상담. 에이 또 그렇게까지. 빌 게이츠는 근데 사실상 멜린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물론 공동 창업자 뭐 비스무리하기에 그거여서 준 거지만 최태원이랑은 좀 다르죠. 회장님은 안 주셨어요? 회장님은 지금도 소송하고 있죠. 그렇죠. 소송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 관심 없어요. 여러분 경제 얘기합시다. 이게 뭡니까 고품격 경제 방송 와서.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반도체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재규현님 준비해 오신 뉴스랑 이슈랑 시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세 업종이 원자력, 조선, 석유화학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내용이 길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그래서 뭐 불공정이 아니라 불리한 계약을 했다. 뭐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다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기기나 시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주기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수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에는 재하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까지 오늘 장후반까지 이거 제가 오늘 좀 오전에 캡처를 한 거라서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쪽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는 단기 저점 그리고 오늘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했다가 저는 이제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제 해명 아닌 해명 같은 내용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무슨 내용? 뭐 정당하진 않지만 감내할 만하다. 뭐 수익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쉬워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설이 될 수 있는 원전의 그 기기수가 대형 원전이 414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게 38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계약에 따라서 비밀 계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 쪽에 들어가서 미국 쪽의 원전을 수주한다라고 하면 하청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괜찮은 장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틀 동안 너무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예전에 나온 자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나온 자료인데 요 7월달, 이게 7월달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8월달에 에이펙 에너지 장관회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원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뭐 태양광과 풍력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원전 김장현 본부장님. 원전 좋았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목표 주가가 무려 15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한 8% 빠지고 오늘 고스란히가 아니고 완전히 뒤엎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양보하고 뭐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 웨스팅하우스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청을 받든 뭐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뚫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가 거기는 그 웨스팅하우스와 관계의 확대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목표 주가로 향해가는데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전기술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력은 괜찮은데 그거는 어차피 전기요금이나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그 신경이 쓰이면은 그리고 한전은 그 사업 잘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마 한전이 뭔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수행하는데 무슨 이렇게 메워주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는 그런 이면 계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한계가 있는데 아마 그 주기기나 이런 거 하는 우리 누구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의외로 이게 좋게 해석되면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그런 걸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목표 주가의 0.8 정도까지만 기대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맥스 되는 것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7만 원 후반 여기까지 맥스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맥스가 그게 그렇게 될 것 같고 한전 기술은 한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목표 주가 한번 보십시오. 이 시점에 그런 리포트 내고 그렇게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전 기술 조금 더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전 KPS도 얘기할 텐데 한전 KPS는 보수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원래 그 자체는 재미없어요. 이게 뛸 때 별로 안 오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결국은 승부를 보려면 한전 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무언가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들어서 뭔가 먹어보자 저가 매수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지금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반등이 어제 오늘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장 마감되고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매수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은데 요건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정확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설계 기술은 한전 기술이 가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기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시면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오늘 부정적인 레포트도 하나 나왔어요. 원전 르네상스는 없다라는 그런 레포트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 같은 경우가 필요한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가 조금 받았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ESS가 붙는 거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전 원전 쪽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사실 원전 쪽은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이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간 자체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원전 쪽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건설주들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오늘 12% 정도 올라왔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4%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원전을 2기 정도 수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까 제가 댓글 좀 보니까 한 기당 1조 주면 얼마나 남냐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한 기의 수주가 1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기기들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체코에서 수주한 거는 한 기에 13조예요. 13조에서 1조를 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줄 건 좀 주고 좀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LNG 쪽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그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화물창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동성하이텍이라든지 뭐 한국화본 같은 경우도 혹은 조선사 같은 경우도 요 LNG 화물창을 만들 때 그쪽에다가 특허료를 주거든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부터 더 올라갑니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이틀 동안 반등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와 대비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한다면 뭐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력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지금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처음 수출한 거 UAE에 처음 수출한 거 15년 지어가지고 지금 보고서 보면은 3천억 남았던데 누적 이익이 바라카 15년, 거. 15년 동안 15년 지어서 3,300억 남았어. 그럼 1조 떼주면 뭐가 남아? 이거 보증도 섰잖아요. 5,600억 은행에서 빼갈 수 있게. 그죠?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네. 항상 이게 산업적으로 된다 안 된다 보는 거랑 주가의 흐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 그냥 교과서적으로 사업이 좋아서 주가가 간다라는 게 100% 성립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이 위치에 있지 않겠죠. 주식이 너무 쉽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건 주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지금 만약에 뭐 정치 시사 뭐 이런 걸로 뉴스를 많이 보셔서 된다 안 된다라고 숫자 따지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두빌이나 한전기술이나 한전 같은 경우 되게 비싸 보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또 주가 관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 다음 뉴스는요? 또 제가 하죠. 이번엔 조선 쪽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슈가 많더라고요. 8월 21일에서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회 본회의 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요일에 있네요. 제가 다음 주라고 했는데 일요일.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뭐 노란 봉투법에 대한 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조선업이 좀 컸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실상 거의 폐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뭐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형 5사 5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죠. 15년도부터 2025년도에서 2027년도로 올라가면서 쭉쭉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이 조선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턴 어라운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전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러티브. 이제 업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빵 강세를 보이고 나서 조선이 꺾이면 전 기간 조정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좋은데 밀리면 조심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주가 흐름 제가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삼성중공업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조한 편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죠. 이 두 기업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기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LNG를 보신다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그 군함과 관련되어 있는 MRO 쪽을 보신다면 하나오션 보시고, 난 다 귀찮다라고 한다면 HD현대중공업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현대미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미포 좋죠. 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8조, 7조가 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업이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돌아가고 있죠. LNG선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친환경 선박을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NG 선박이 늘어나면 바다에 LNG 선박들이 많이 떠다니겠죠. 근데 그 LNG 선박에다가 연료를 공급해주는 선이 배가 LNG 벙커링 선이라는 게 있어요. LNG 벙커링 선. 그걸 이제 HD 현대미포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적인 구조에서, 산업적인 구조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이라고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도 잘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시장이 좋으면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해도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질까봐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소용없다. 이게 뭐 시장이 썰물이면 의미 없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죠. 분석과 다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쓰나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썰물인지 밀물인지, 그 다음에 노젓는 거죠. 어떤 보트를 탈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최태원 노소영 그 소송은 그거였네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1심에서 노소영 관장한테 660억 주는 거였고, 2심에서 뒤집혀가지고 1조 4천억 주는 거였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고,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가 대법이 1년 넘게 심리 중이어가지고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고 전압 회부하는 건 아직이다. 그래서 아직 좀 소송 중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원전 만드시네요. 1조. 한기, 원전 한기, 웨스팅 돈이죠. 예. 그리고 아까 저기 한민국님께서 저기 기분 나빠가지고. 왜요?
민준아 형 현대차 모아가는 중이니까 어지간하면 현대차 언급하지 마라. 내가 언급하면 왜? 떨어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사서 임종 때 딱 한 종목을 팔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임종 때까지 저는 현대차를 삽니다. 왜요? 너무 좋잖아. 왜 박스콘을 임종도 팔아서 뭐해? 자식 주는 거야? 자식 주는 거죠. 자식 있어야 되잖아. 아 있겠죠 앞으로. 자식 있어야 꿈을 되잖아. 가지고 가는 거지. 자동차 잘 만들어. 잘 만들어. 전기차 잘 만들어. 그렇죠. 하이브리드 잘 만들어. 로봇 잘해. 자율주행 잘해. 주가는? 주가. 주가 이제 가지. 한민국 형하고 내가 사고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얘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엇갈린 그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할 일을 하셔야겠죠. 네. 워커힐 프리미엄 함박 스테이크. 워커힐도 최태원 회장 거죠? 맞죠? 최태원 회장 거 SK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워커힐 프리미엄 함박 스테이크. 네. 9+1으로 호텔 함박 스테이크를 파는데요. 10팩이나요? 10팩인데 와. 이게 호텔 거잖아. 호텔 고메예요. 고메. 오. 근데 10팩에 37,000원이야. 진짜 싸. 이렇게 팩으로 하나 진짜 나오거든요. 미쳤어. 한 덩어리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요게 3,700원 꼴. 와. 10개 하니까 3,700원. 여기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먹음직스럽다. 예, 엄청 맛있어요. 워커힐 셰프의 정통 레시피 그대로 재현. 한돈이랑 한우 오. 요거 사용하고 데미그라스 정통 소스 썼습니다.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프리미엄 함박이고요. 간편 조리로 집에서 호텔급 메뉴 완성. 요거 이렇게 전자레인지 쓱 돌려가지고 워커힐 거야 하고 딱 내놓으면 그릇에다 예쁘게 플레이팅. 한장해. 예,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애완견 눈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워커힐 프리미엄 네.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대패 한우. 한우를 대패로 갈았어. 어우 맛있겠다. 뚜뿔. 한우 뚜뿔이에요. 1kg 구성이어서 네. 500g, 500g 이렇게 1+1 드려요. 근데 59,000원. 이 가격 맞아요? 툭불 비싼 거잖아요. 아, 오. 툭불. 여기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59,000원. 그냥 드리는 기업 그거예요. NGO예요, NGO. 빌 게이츠랑 지금 뭐 같이 손잡고 해야 될 판이야. 네. 급냉 발송으로 신선함 그대로 유지고요. 로스, 샤브샤브, 불고기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금장만 곁들여도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MD님, 윤재님이 해주셔가지고 네. 아, 먹었어요? 기름장에 소금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놨어. 입에 딱 넣었는데 녹았어. 이상하다 이러고 하나 더 먹었어. 없어. 하나 더 먹었는데 아니 솜사탕이야 솜사탕. 어머. 녹아 혀에서. 오. 나 그거 홍삼 필름인 줄 알았잖아. 아, 어제 녹아버려가지고. 와. 야 이러지 맙시다. 그 정도로 이거. 맛있다.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예? 두세 개 갖고 한 번에 먹어야 돼요. 한 번에 한 예. 10개 정도. 그래서 저희가 1+1, 1kg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59,000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패 한우랑 워커힐 함박 스테이크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열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길 텐데요. 네.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는 4% 급락했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체면을 좀 지켰습니다. 네. 퀄 테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봅시다. 페이지 9페이지하고 9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로 마감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출처가 서울와이어인데 서울와이어가 아니고 원래 서울경제에서 나온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다 갖다 붙여가지고 쓴 겁니다. 엔비디아를 위한 준비한 HBM4 샘플이 초기 시제품 시험과 품질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샘플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코리아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네. 안 나왔잖아. 지금. 안 나왔어요. 그거라고. 근데 저기 있잖아요. 샘플이 초기 시제품 시험과 품질 시험을 통과를 했다. 통과했대. 그게 누구? 콜. 엔비디아가 콜 통과시켜줬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통과시켜준 거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에이, 해보니까 그렇진 않겠죠. 여기 주어가 없어. 누가 해준다는 그런 게 없어. 잘 엔비디아를 보고 해라. 위해 준비한이라고 돼 있네. 널 위해 그래요? 준비했어네. 그래요? 내가 준비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승인했어.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소리 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 말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엔비디아가 얘기하면 그때 믿겠다고. 원본을 보시라고. 어디 콜 얘기가 나와? 없지. 엔지니어 샘플.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단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자기가 엔지니어 샘플 가지고 기준을 통과하면은 미리 생산이 뭐죠? 콜 되지 않았어. 콜 되지 않았는데 미리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보세요. 뭐 발열도 잡고 뭐 잡고 미리 생산해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보고 갖고 통과가 되면은 두 번째 들어갑니다.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통과가 되면 if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양산 전환해서 빠르면 그럼 늦으면 다시 잠깐만. 늦으면 내년. 여기 늦으면은 콜 얘기 없죠? 없어요. 엔비디아에서 콜 얘기했다는 거 없죠? 네. 이거 팩트죠? 팩트. 네, 그 다음에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됐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빠르면 늦으면 내년. 어떻게 돼? 그래. 이 끝이에요. 그래요? 그거 하이닉스 왜 빠져요? 다른 얘기지, 그거는. 딴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 들어봐. 그래서 여기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그지같이 나오는데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뭐냐면은 이 제품이 얼마나 버티는가 극심한 아주 안 좋은 온도하고 압력에서 버티니까 이거 하는 게 릴라이빌리티 테스트예요. 압박 면접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콜이라는 거는 특성, 기능, 성능을 다 한 게 콜이에요. 그럴 때 자체 콜도 있고 그 고객 콜이 있다고. 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최종 고객이 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 단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알 도리가 없다. 네, 됐죠? 그럼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난 몰라. 근데 아마도 그 이재용 회장님이 저기 뭐 출장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뭐 맞아요. 국가로 부름을 받기도 가기도 거의 하고 대통령이에요. 어차피 가기도 하고. 근데 갔다 와서 인터뷰하고 뭐 하다니까 뭐 열심히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걸 또 갖다 붙이는 수도 있고. 누구한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아는 거는 11월 달에 빠르면 이때 오케이 해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때쯤 돼서나 제대로 된 콜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테스트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한 3월 달에나 나오지 않을까. 혹시 12월 달에 나면 경천 동지 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때까지 11월 12월까지 하이닉스가 이것 때문에 그 물량 커미트라든지 단가 협상이 그때까지 안 되면은 하이닉스는 20만 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익스텐션,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어떤 게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정도의 이게 단초가 있냐고.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하고 하이닉스 빠진 거하고도 별도라고 그런 거죠. 이거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있는 거. 이게 오늘 이건데 하이닉스 왜 빠졌냐? 첫 번째 센티먼트적으로는 오전에 얘기했던 거. 최태원 회장님 그 보너스를 뭐 1,700% 주는지 5,000% 주는 오늘 아침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두 분이 못 들으셨어요. 여기 못 들으셨지? 네. 보너스를 예전에 5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이닉스가 너무 힘들 때 우리 돈 잘 벌면은 이익의 10%를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20조 벌라고 작년에 그 10%면 2조로 줘야 되거든? 2조 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6,7천만 원씩 주는 거야. 6천만 원씩. 아까운지 기사에 나온 게 5,000%를 주고 보너스를 뭐 준다고 그게 무조건 행복의 비례지수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땅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갈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은 아까 제가 말씀 삼성전자가 콜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면 투자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참지. 지금 5일째 빠지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한 거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이게 저는 안 믿는다 했지만 여러분들 믿으면은 그럼 사면은 그럼 뭘 사겠어? 삼성전자 사면은 하이닉스 버리겠지. 두 개 다 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기관들은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은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면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약간 흥분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한 건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빠진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미국장에서 오늘 하이닉스만큼 마이크론이 선행적으로 연소로 빠지고 있어요. 그럼 마이크론 왜 빠져요? 삼성이 들어온다니까. 삼성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걔네들도 몰라. 근데 마찬가지야. 거기 빠지면 하이닉스 빠지겠나 하고 시작하는 거야. 최태원은 이상한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짜증나 그럼 버리는 거지. 자, 지금 PER이 봅니다. 하이닉스 현재 주가는 올해 이익이 내년도 이익이 올해 이익보다 증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PER이 5.8배입니다. PBR이 1.25배 정도예요. ROE가 20% 초중반 나옵니다.
여기서 파시게 제가 말씀드렸죠. 안 팔고 싶은데요. 이익이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도 한 20% 빠진다. 이게 달라지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ROE가 PBR이 5.8이 아니고 한 7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싸지 않아요. 그 내년도 이익이 20% 빠질 정도면 지금부터 파셔야 됩니다. 절대 서면 안 돼. 못하지. 그 내년도 20% 영업이 빠지면 삼성전자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생각하면 삼성도 못 사는 게 맞지. 삼성도 팔아야 되는 거지. 왜요? 삼성도 반도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삼성이 HBM을 가져가서 이익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 잘 보라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몇 번 얘기하잖아.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익을 내년에 20% 뺀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네. 설사 비슷하거나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익을 비례적으로 같이 해서 빼고 이렇게 잡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불일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익이 올해보다 30% 늘어난다는 가정을 했을 때 20, 30 올라 가정했을 때 PER이 내년에 13배예요. 엊그저께 뭐 KB증권에서 나온 숫자가 좀 높아요. 내년에 44조. 삼성전자가 지금 한 분기 11조씩 난다는 거야. 그걸 믿으시면은 삼성전자 아직 갖고 계셔도 돼요. 내년도 만약에 44조 이익이 나면은 그러면 이게 11배, 12배예요. PER 11배, 12배. 어떤 게요? 삼성이. 그럼 11배, 12배면 까리까지해. 비싸요. 비싼데 혹시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살지 몰라. 그런데 이게 삼성이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44조 났을 때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빠진다? 네. 그 아까 HBM 올라온다? 그거 안 돼요. 왜냐면 HBM이 들어와더라도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HBM이 올해보다 20, 30 빠지잖아요. 삼성도 고스란히 가격 빠지면 고스란히 맞아. 근데 그런 계산을 이렇게 정확히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일치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를 내년도 이익이 20% 빠지는 걸 가정하면은 지금 7배다. PER이. 그러면 안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이익도 아마 44조는 턱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PER이 14배 될 것이다. 살 수 있느냐? ROE가 7%에?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주식 사지 말고 이런 거 논란하지 말고 AI가 거품이면은 진짜 거품이면은 변화기도 문제야. 근데 AI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하면은 미국의 엔비디아 사든지 한국의 변압기 사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관계없는 거 뭐 이수페타시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다른 거 살 게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버웨이트 너무 해봤자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관심 용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요거는 이제 호흡이 길어서 한번 정리하고. 이거 다 말해야 돼. 막 달려온 것 같아. 정리를 하자면 이거 맞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네. 확인만 해주세요. 네. 삼성은 오를 것도 없는데 올랐고 하이닉스는 내릴 것도 없는데 내렸다. 맞아요? 삼성이 오늘 올랐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빨간불이. 맞죠? 그러니까 삼성도 이렇게 뭐 버틸 것도 없는데 버텼고. 근데 하이닉스가 HBM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오른 거는 아니라고 난 보는 거고 그 지분 참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삼성에 대한 언풀적인 거 그런 거는 버틸 수 있고 언제든지 7만 원, 7만 5천 원 여기 버텨놔. 하이닉스, 안 적었네.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 7만 5천 원에 딱 그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오케이. 요게 핵심입니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지금 언풀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6.5에서 7.5 사이. 6.5, 7.5? 맥스 저번에 갔던 거. 아주 좋게 했어요. 7.5 사이가 적정하고. 근데 아마 하이닉스가 만약 계속 빠지면 삼성전자가 HBM 통과되더라도 아마 그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맥스 거라고 나는 봐요. 하이닉스 빠진 거는 어렵게 빠진 거 맞지? 좀 억울하게 빠진 게 있지. 열심히 듣고 요약하려고 그랬는데 뭘 들은 거임 저놈은? 어려워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관심 종목은 이게 두 개가 아니라니까. 이 나머지 거를 나오냐. 하이닉스랑 전자닉스는 냅둬. 오케이. 관심 종목 봅시다. 오케이. 그거 봐, 현대차 있잖아. 그렇지. 다 모두의 의견이 아니, 똑같다니까. 이건 3, 4일 전부터 내가 자동차 좋다고 얘기했어. 10년 전부터 근데 저기 아래 있네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 이거 지금 얘기한 거고 자동차, EPC, 삼성, ENA, 변압기, 엔터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혹시 반도체 소부장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뭐 산다고? 삼성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수, 솔브레인 여기는 제조고 유진테크, 대덕전자. 지난번에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오늘 두산도 들어갈 수 있지. 두산 에너빌 때문에 신경 썼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문제가 없으면 두산을 다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할 게 많다고. 오케이. 할 게 많다. 예. 여기 가지고 너무 하지 마라. 여기 자기 포트의 30%
내가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전자닉스 뭐 굳이 지금. 근데 하이닉스가 5일 연속 꼬라박고 있는 거는 좀 시사점이 있지 않아요? 시사점 뭐였어? 사태가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들어간다고 보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AI 버블 실체일지도 몰라. AI 버블이 내년 수요가 무너져. 그렇게 따지면 할 말 없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내년 이익 내려간다면 팔어. 빼면 돼. 우리 재규님 이거 얘기 한번 적어놨는데. 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살짝 한번. 재규님 하이닉스가 지금 6거래일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네. 여기에 재규님 의견은 뭡니까? 저는 요거 아직 개운치 않거든요. 네. 일단 개운한 최근에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은 것은 HBM 쪽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파운드리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HBM에도 들어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그런 모멘텀은 파운드리 쪽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과 애플이라는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테슬라랑 애플에 납품을 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레퍼런스가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매력적이고 SK하이닉스를 여쭤보셔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그 HBM 쪽에 대한 해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누렸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그런 해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뭐 정책적이라든지 산업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쨌든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대한 그런 해자를 어느 정도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는 좀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 때문이죠. 가능성 때문이에요.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아까 베이스 다이 얘기하는데 베이스 다이 하는 거는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건 맞아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베이스 다이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범용 제품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은 뭐냐면 그런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 하면서 열 관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열 관리 문제 삼성전자가 계속 헤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열 관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은 아마 하이닉스가 20만 원에 팔아들지 몰라요.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익이 아니고 마켓쉐어를 갑자기 3대 7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면 굉장히 약해요. 왜냐면 그 기술력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베이스다이에서 마켓쉐어, 그러니까 코스트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낮춰서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자기가 들어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삼성전자 마진이 영업이익이 35조에서 45조 되고 하이닉스 마진이 37조에서 33조 되고 이렇게 갈 트리거 정도가 될 거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거는 배틀 못할 것 같아요. 뭔 소린지 알아요? 뭐라도 돼. 이게 그것까지 사이먼님께서 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가 HBM을 이렇게 쌓잖아요 아파트처럼. 아파트 근데 1층 구조물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지네가 뭐 어쩌게 한다고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마진도 줄어들고 그러고 좀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건데 그거는 조금 기니까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외된 섹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하면 뱀파이어고요. 뱀파이어 하면 뱀피르입니다. 뱀피르.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게임주는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어떻게 뱀피르를 안 하고 차파 차푸아 차차 차파 슝슝슝슝슝 좌파 그러는 거 같아요. 좌파가 아니야. 그럼 단절하게 우파 우파파 오빠예요. 공정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립적인 게임,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게임
뱀피르입니다. 중립이었다. 예, 왼쪽으로 네. 한번 돌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또 한번 돌아요. 예, 뱀피르인데요. 네.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뱀피르라는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를 출시했는데요.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MMORPG의 명가 넷마블 게임 믿고 할 수 있고요. 뱀파이어 컨셉이 매우 신선하고 파격적입니다. 사전 등록 진행 중인데요. 지금 사전 등록하시면 14만 9천원짜리 패키지를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등록만 해도 14만 9천원이면 아이템 사고 오. 기본적으로 좀 놀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맞네. 사회적 기업이지 아. 그냥 주잖아. 네. 14만 9천원 어디 하루 종일 일해야지 저거 15만 일당인데. 원인데. 예. 필드에서 사냥만 해도 배당금처럼 쌓이는 다이아가 있고요. 이 다이아가 무료 드랍되면서 내가 그걸 현금으로 또 아이템 사는데 쓸 수 있는 굉장히 이 경제 선순환 구조가 잘 거쳐진 게임입니다. 네. 요즘 게임도 요거 경제 논리 모르면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예. 넷마블의 MMORPG 뱀피르 14만 9천원 상당의 패키지를 지금 받아보세요. 네. 네. 여러분 주식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거 뭐 리포트 백날 보면 답 나옵니까? 게임도 하시고 직접 해봐야 또 맛있는 게임주도 것도, 투자를 할 수 게임주 있으니까요. 하시면 해보셔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 보면서 끝낼게요. 자, 우리 재규현님부터.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참여하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뇌동매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그 고점 논란, 버블 논란 막 이렇게 자꾸 논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this is time to focus on getting comfortably uncomfortable. 이게 무슨 말이냐? 불편함을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함을 당연하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함에 익숙해지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라는 꼭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잘못됐을 때 뭐가 제대로 됐을 때 원하는 거랑 원하는 거 안 되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시나리오별로 각각 내가 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요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트리거 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 예. 그걸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 불편해.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면 조금은 덜 불편할 수 있다. 익숙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한민국님의 대한민국 K주식 최고의 블루칩 현대차 잘 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또 저희가 유쾌하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